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5월 1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출연자들 먼저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송파울 후보 인터뷰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과 삼성그룹 총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오늘 노동절을 맞이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 곽형수 통합수석 부지회장 출연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에는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 20일 김한 기자와 함께 판문점 선언을 주제로 팩트체크 해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그리고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이 마친 후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의견 참여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5월 1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이번에 많은 곳에서 치러져서 미니 총선이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죠. 현재까지 재보궐 지역이 11곳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원내 1당과 2당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데, 대통령의 복심이냐 아니면 전직 앵커냐, 여야의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송파을로 가보겠습니다. 삼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 지낸 최재성 전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참 바쁠 때인 것 같아요. 예, 바빠야죠. 네. 네. 지난 총선에서는 불출마 선언했고, 대신에, 같은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는 선거운동을 했는데, 본인 선거운동은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6년 만이죠. 할만합니까? 네. 하여튼 제가 또 적응이 아주 빨라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선거 어깨띠에도 문재인 복심이라고, 적혀 있는 거 메고 다니는 그런 화면을 저도 보기도 했는데, 그 일각에서는 말이죠. 그 최재성 자신의 컨텐츠를 내세워야지 대통령 인기 있다고 그 대통령을 너무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흔들리고, 예. 막 다 탈당하고 분당되고 이런 과정에, 예. 언론과 지지자 혹은 심지어는 상대방에서 붙여준 게 문재인 복심, 네. 문재인 최측근 이런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저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하나의 가장 가까운 시간의 흔적이고요. 예. 또 앞으로도 집권당이 됐으니까 국민들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역시 당정청을 책임 있게 끌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과거와 미래 그리고 지금의 과제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건 해석을 좀 정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당대표 하면서 흔들릴 때 화살 다 맞아준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네. 저한테 그렇게 붙여줬잖아요. 때론 공격하기 위해서, 네. 때론 또 지지자들이 그래 그렇게라도 견디고 함께 해준 거 좋다. 이래서 또 모든 언론이 그렇게 썼어요. 네. 그거는 제가 잘 아는데, 예. 그래도 최재성이란 컨텐츠로 승부해야지 이런 비판이 있긴 있단 말이죠. 저는 컨텐츠의 큰 흐름, 예. 이런 거 정치적인 흐름은 여기에 함축돼 있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그야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그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종의
네임 슬로건 비슷한 겁니다. 예. 최재성이 누구냐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또 선거 슬로건, 또 이런 것은 자기 콘텐츠로 가져나가야죠.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전에 현대 샐러리맨의 신화 이러면은 예. LG에서 반발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제가 모두에도 미니 총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송파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지금 재보선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뭐 지방선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재보선이 가진 의미랄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중간평가는 아니죠. 예. 그러나 집권 2년 차로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임기 중반기로 들어가는 첫 터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환경의 변화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올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선거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러지잖아요. 예. 그래서 역시 송파을이 이 두 선거의 정치적인 바로미터다. 그래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한반도 상황이 정말 변화의 급류를 타고 있는데 이런 문제 또 이제 경제 문제 또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또 예측되어질 수 있는 6월 선거 이후에 이런 매우 중요한 현안 내지는 흐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민심이 집권당에서 혹은 야당에 대한 선택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향배가 좌우되는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님 나오는 지역구가 뭐 정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다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약세였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쉽게 뚫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해볼만하다. 또 뭐 최재성 아니더라도 또 예. 민주당 후보가 나가면 그동안 전통적 약세였지만 해볼만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이번에는 해볼만하다 이건데요. 중요한 거는 2년 후에 또 총선을 치르잖아요. 예. 그때도 해볼만하다라는 환경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파 주민들에게 후보 최재성이 홍파 유권자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컨텐츠 또 대화의 내용 이런 것들이 정치인 최재성을 규정짓는 그런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번뿐만이 아니고 2년 후에 또 앞으로의 문제까지 감안해서 열심히 치러야 된다. 이거는 또 승패를 또 떠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해볼만하고 이겨도 압승해서 민심의 흐름과 국민들의 판단에서 송파을이 예외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과제이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선거인데 제주도 지사 경선 또 경기도 지사 경선 뭐 다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후유증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후보님 계시는 송파을도 그 경선을 좀 세게 붙었잖아요. 후유증 없습니까? 소위 말하는 한 팀으로 갈 수 있나요? 저희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국회의원 경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끝나고 또 감사하게도 예. 패배하신 송교 후보께서 이미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하셔서 예. 인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의 본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팀 뭐 이런 걸 강조할 필요 없이 선거 끝날 그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리를 오히려 패하신 분이 잘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송파울 후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 쪽에도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답변이 없는 상태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선거운동 하시면서 상대당 후보죠. 배현진 전 아나운서 혹은 바른미래당 박종진 앵커 만나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보수당에서 두 사람이나 나와주는 바람에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선거 구도상은.
뭐 그런 점도 있고요. 항상 예. 양면이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배현진 후보님은 좀 연배가 젊으시니까 예. 또 어떻든 감각적으로는 젊은 층에 대해서 조금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또 갖췄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예. 또 그 바른미래당 후보는 또 지역적으로 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야당 집권당 표를 잠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출신 지역이.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이 야권이 따로따로 나와서 유리하다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조금 뭐 앞서 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재보선 결과 혹은 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어떤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야권발 정계 개편, 인위적 정계 개편은 예상할 수 있는 예.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지난 20대 총선, 2016년 총선부터 지난번 촛불 그리고 조기 대선 거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과거 판단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국면을 바꾸거나 정치적 이합 집산을 시도했던 사례들이 예. 여지없이 국민에 의해서 제압당했습니다.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인위적 정계 개편 시도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거의 없다. 그것은 최소한 3년 동안 국민들이 판단하고 보여줬던 것에서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1년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미 국민들이 잘 보시고 잘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이 정말 유례없는 가공할 지지율로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지자나 또 저처럼 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함께했던 예. 정치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처음 기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매우 잘하고 있다. 그리고 학점으로 따지면 A 플러스가 예. 한 번도 B나 이런 걸로 내려가지 않고 예.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 높은데 거기에 더 이제 높게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특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장평화쇼, 주사파의 숨은 합의 이렇게 폄하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저도 정권 교체 이후에 문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예. 국민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가 있었고요. 예. 그것은 이미 허니문 기간을 넘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홍 대표님의 그런 매우 독특한 발언이 국내에서 고립되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네. 지금 남북 정상회담하고 있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또 약속이 돼 있고 한반도가 그야말로 변화의 큰 물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저런 구시대적인 규정을 시도한다면 그거는 국내 고립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송파울 주민들한테 최성 뽑아달라고 한마디 한 30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송파울은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고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고 부자와 서민이 공존하고 은퇴 세대와 청년 세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파의 통합의 기운이 국민 통합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강남 3구 세 번째 자리가 아니고 송파 유일구를 만드는데 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제가 끝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문득 질문할 게 생각했는데 한 개 더 여쭤볼게요. 네네. 송파을 교두보 삼아서 국회 진출한 다음에 차기 당대표 출마설이 나돌아다니고 있던데 입장이 뭡니까? 저는 우선 네. 이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의 바로미터가 송파울 선거고 정치적 수준이 매우 높은 유권자들이기 때문에요. 네. 제가 이번에 되면 송파에서 첫 4선이 되지만 네. 사실 지역으로 따지면 송파 초선이거든요. 예. 이번에 제가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와 내용, 콘텐츠가 송파에서의 제 정치를 규정하기 때문에 네. 이 재선거를 열심히 잘 치르는데 진력을 다하고요. 그 이후로는 송파을 주민들과 또 당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6.13 지방선거 송파을 재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였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1부 마쳤다 오나요? 바로 2부 가나요? 1부 마칠까요? 예.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코너 시작합니다. 코너 들어가기 전에 어제 팟빵 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94.5 정답을 맞추셔가지고 커피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제작진이 당첨되신 분 댓글 밑에 대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샵 0945번으로 주소하고 이름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의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물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팟빵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이 쓴 글 아이디를 클릭하면 지난 댓글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제작진이 쓴 글이 있으니까 혹시 당첨되신 분은 이거 확인하고 바로 샵 0945번으로 성명과 주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면은 다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선물을 아직 한 50여 분께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떨어뜨리는 최강병기 코너. 오늘도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여운이 남북 정상회담에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것은 뭐 곧 있으면 또 북미 회담으로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더 화제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판문점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장소 판문점이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예, 또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였습니다. 어제 저녁인데 트위터에 판문점은 어떨까요? 라고 이제 의견을 구하는 식으로 띡 올렸고요. 네. 그런 바람에 또 이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한국 언론의 국제부 기자들이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인데 또 어제 저녁에 난리가 났습니다. 기사 다 고치고 바꾸고 새로 집어넣고 그러더니 갑자기 나이지리아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놓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곳에서 일어나면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공개가 됐고 이게 그냥 의견 묻는 수준이 아니구나. 그러면 다들 이제 촉이 있는 분들은 여기가 갑자기 이제 떠올랐고 여기가 유력해졌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곳 판문점 갑자기 판문점 얘기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계속 제3국의 얘기. 네. 혹시 한반도에서 하면 평양. 근데 판문점이 왜 갑자기 쑥 떠올랐을까요?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 모습 자체가 되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되게 조금 좀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의중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그림, 소위 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이 나도 가서 북미회담을 저기서 하면 저런 그림이 비슷하게 그려지면 조금 이렇게 쇼맨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도보다리 벤치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을 했죠.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 아마 그 장소로 촉이 온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요. 지금 예스 앱으로도 많은 댓글이 오는데
앱으로 듣는 사람들은 왜 선물 안 줘야 하는데. 선물, 다, 여기도 다 선택해서 드렸죠. 예. 예, 당첨자들 다 드렸다고 합니다. 푸시 날려가지고 다 드렸다고 하니까. 중요한 문제죠, 선물. 아, 선물 중요하죠. 아, 그럼요. 아니, 945명한테 줬다는데 왜 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그래요. YTN 10주년 기념으로 선물 드렸으니까 커피 맛있게 잘 드시기 바라고. 자, 판문점이 만약에 정말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급부상하게 하게 되면 북쪽은 나쁠 일이 없죠. 그렇죠. 안전 문제든 뭐든 최고로 오히려 북한 쪽이 선호한 지역 아니에요?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북쪽은 일단 판문점 한번 와봤고 김정은 위원장이 또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이 되게 좋은 반응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또 기대감을 또 보인다는 점에서도 좋을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멀리 해외 뭐 싱가포르나 울란바토르도 뭐 이렇게 후보지로 올랐지만 이동하는데 되게 조금 애로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시간 고려항공 비행기가 날아가지는 못할 거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했었는데 어쨌든 판문점 이동하기도 편하고 또 이제 긴밀히 남측과 또 상의를 또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되게 본인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결정 아닐까 싶습니다. 핸들링이 가능한 공간일 것 같아요. 네, 익숙하기도 하고 뭐 보안이나 여러 가지 통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본인들의 핸들링이 가능한 구역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뭐 판문점에서 하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또 한참 있다가 날짜를 따라잡아가지고 한국, 북한, 미국 만날 것 없이 거기서 바로 우리 대통령만 가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삼각회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내려오면 되게 뭐 남한으로 내려와도 될 것 같고 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워낙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돌발적이고 좀 이렇게 즉흥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과의 합의만 되면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그림들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다가 오전 회담하는 거 보고 이제 오후에 이제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랑 이설주 여사가 오후에 합류한 것처럼 그렇게 합류하는 그림도 가능하죠. 어제 수보회의에서 수석보좌관회의죠. 이희호 여사가 문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 받으시라 이렇게 덕담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 노벨상은 트럼프가 받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가 연설하는 동안에 관중들이 갑자기 노벨을 환호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만일 정말로 한반도 비핵화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혹은 문재인 대통령 혹은 김정은 위원장 노벨 평화상의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일단 뭐 평화를 만들었으면 그 주역한테 노벨 평화상을 주는 건 당연한데요. 뭐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장에서는 뭐 말씀 주신 대로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노벨상은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 보기에 트럼프는 노벨상을 좀 탐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노벨상 타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런 해석들도 나오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반대도 심하고 그리고 뭐 올 가을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뭔가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노벨 평화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다지는데도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에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것 같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직 만 1년 안 됐잖아요. 앞으로 임기 4년 남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만약에 탄다고 하면은 공동수석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평화나 이런 부분, 한반도 통일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나서 단독으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뭐 3번, 4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마음 넓게 그냥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또 포인트도 쌓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남북한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으로 공정위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변경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문자가 또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앱으로도 많은 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즉석 3자회담 멋지네요. 임선정님 또 최성환님께서 문 대통령이 의도했든 아니든 노벨상을 트럼프에게 돌린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의견. 또 팟빵 실시간 댓글 이작가 옥님께서 이 작가님 갈수록 잘생겨짐 나중에 정우성 될 듯해요. 이런 분한테 커피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곱빼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개 드리세요. 그래요.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이 어떤 의미죠? 딱 4년 전입니다. 14년 5월에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이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입원을 한 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삼성 총수 역할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오늘 공정위 결정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제 그 사실상이라는 수식어를 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공정위가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실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경영 현실 그리고 공정거래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삼성그룹의 동일인 즉 총수를 말하는데요. 예. 이 총수가 이건희 회장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삼성 계열사 인사나 인수합병 등 그런 큰 굵직한 어떤 변화를 주도한 것이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비록 이제 이건희 회장보다는 지분을 좀 적게 갖고 있지만 그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그 삼성물산 지분을 어쨌든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지배구조 꼭대기에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맞다. 아니 근데 실질적 지분은 이건희 회장이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지분은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건희 회장이 의학적으로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공정위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썰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뭐 그 활동을 못하는 상태다라는 썰이 많았는데 일부에서는 뭐 의식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경영에 개입도 할 수 있나 뭐 이런 궁금증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공정위가 이번에 그 동일인 삼성에 있어서 지배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총수에 대해서 확인을 의학적으로 조금 그 확인을 해봤는데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 개입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뭐 부회장 직위에는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총수에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지난해 말에 삼성 고위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이건희 회장이 사실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예. 뭐 그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뭐 냉동 상태다, 뭐 그렇죠.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아니 뭐 이승엽 선수 홈런 칠 때 그 잠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들은 걸로는 예.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고, 예. 근데 일본 그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일본 만화를 그렇게 계속 봤대요. 그리고 그 홍라이 여사하고만 이제 간단한 뭐 이렇게 예. 이제 대화까지는 아니고 그냥 알아보고 뭐 이렇게 뭔가 소리를 내는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누가 그런 증언을 했습니까? 고위 관계자입니다. 고위 관계자. 네. 글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고위 관계. 저의 최측근인 사람이 그 삼성병원에 몸담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VIP실 쪽으로는 어떻게 접근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접근을 한 분한테 들은 거죠.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뿐만이 아니고 공정위가 롯데에도 신격호 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신격호 회장은 그래도 재판에도 나오고 이런 모습이던데. 네. 일단 뭐 1985년부터 이제 총수를 지정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신격호 회장인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신격호 회장이 이번에는 뭐 한정 승인을 받았지만 조금 변화할 거라는 그 예측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경영권 갈등은 있지만 신동빈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재판도 있고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경영권 분쟁은 있지만 신동빈 회장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경영에 대한 그 뭐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임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뭐 신동주 그 전 부회장이 아니라 신동빈 회장이라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반응이 삼성은 오늘 이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안 내놓고 가급적이면 이걸 약간 좀 뜨아해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또 남아있잖아요. 예. 남아있기 때문에 괜히 이런 것들이 또 재판에 어떤 뜻하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그래서 좀 못 들은 척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예. 롯데는 되게 약간 내심 반기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형인 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하고 경영권 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바로 또 어제였거든요. 그 신동주 부회장이 그 본인을 이사로 다시 선임을 하고 동생인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의견을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들이 계속 돼 있는데 마침 공정위가 롯데 총수는 신격호 회장이 아니고 동생 신동빈 회장이다라고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홀가분한 거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런 공정위 결정에 토를 달 수 없는 게요.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 2월에 2심 재판 때 재판부가 사실상 총수는 이재용 부회장이다라고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거에 다른 의견을 내면 찜찜하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이버 총수도 이혜진이다 이렇게 공정위가 확인했다고 하는데 총수를 공정위에서 확인하는 게 어떤 의미죠? 잘 일반 우리 청취자분은 잘 못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수를 지정하는 건 뭐 기자님께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이제 대기업을 규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감을 몰아주기 규제라든지 뭐 지배구조에 관련돼서 뭐 상호 출자 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동일인인 총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이 대기업을 통제를 할 거냐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산 총액 5조 원이 되면 그 준대기업이 되고요. 10조 원이 넘으면 대기업이 되는데 이 준대기업이 되면서부터 그전에는 굳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업 입장에서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수가 누구냐 그리고 총수로 지정된 개인의 배우자, 6천 이내 혈족, 4천 이내 인척 간 거래 내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순환 출자, 채무 보증 현황, 취득 및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여부 정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총수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팟빵 댓글 절세남자님께서 라이브 듣는 것도 순위에 반영되느냐 하는데 예,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고요. 또 앱 댓글과 또 팟빵 댓글에 이 작가님의 최측근은 아내분인가요?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른 얘기 또 한번 해봅시다. 대통령 지지율이 그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4월 정례 여론조사를 했어요. 28일부터 29일까지. 유무선 전화 RDD 방식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은 12.1%.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면 되는데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 인천, 경기에서 그 수도권이죠. 86.1%.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수치입니까? 90%가 육박하는 건데. 근데 뭐 이 상황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전 뭐 정권에서는 뭐 생각할 수 없었던 남북 평화의 이런 기조가 오고 있으니까 꼭 뭐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의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박 기자님, 그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지지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홈그라운드가 아니었고 원정 경기였잖아요. 원정 경기.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방에서 또 움직이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생생하게 그 도보 그 벤치에서 그 새소리 심지어 누구 말씀을 하면 꽁이 울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리는 그런 광경을 봤기 때문에 어떤 감동 지수는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지율의 상당 부분은 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좀 보태주신 게 아닌가. 어떤 점에서요? 짜증나게 하잖아요. 네? 아니 이쪽은 보면은 되게 그림이 좋은데 또 옆에 공중파 방송에서 그렇게 막 하셔도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면서요. 제가 언제요? 왜 몰고 갑니까? 중립적인 진행자를. 저희 뭐죠? 처가가 대구신데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요즘 얘기를 하면 되게 귀담아 들으셨어요 예전에는. 네, 요즘은 그 얘기하니까 TV를 끄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감정이 어떤 건지 잘 못 읽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80% 이상 이렇게 하고 지금 어쨌든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진보 보수 상관없이 박수를 치고 있는 형태인데 뭐 무슨 정치 쇼다. 아직도 그렇죠. 김정은에 속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들도 속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도 나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이제 갈 곳이 없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와가지고 다시 돌아서서 아이고 제가 봤더니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이제 계속 저 궁지로 갈 수밖에 없고요. 희망한 거는 유일하게 하나. 진짜 김정은이
뭔가 헷가닥 해가지고 또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죠. 홍준표 대표가 되게 뭐 높이 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일관된 정치인이구나. 뭐 자기의 소신이나 이런 거를 굽히지 않는 일관된 정치인이라는 것은 뭐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도 한마디 했죠. 왜냐면은 지역 분위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후보자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당대표를 디스하는 이런 지경에 놓였는데 결국은 대구 경북만 보고 가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확실한 거라도 챙기지 않으면 이제 뭐 정말로 괴멸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편 완전히 우리 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의 그 표만 더 얻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유정복 시장도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섰죠. 어떻게 보면 당의 그 사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선긋기를 하고 오히려 같은 당에 있는 출마자가 비판하는 좀 보기 이상한 모양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 대구 경북 뭐 진행자께서 고향이 안동이셔서 아시겠지만 예. 대구 경북도 과연 과거 선거처럼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위기면. 왜냐면은 뭐 그런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 한반도 상황이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하는 것들에서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예. 나는 몰라 이렇게 유권자들이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하고 좀 선을 그으면서 다른 보수라고 주장하고 싶은 바른정당은 좀 낫지 않나요? 바른미래당이요? 바른미래당? 네. 이번에 보수여도 같은 보수는 아니다.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그 차별성을 하려면 뭔가 대안으로서의 역할이 확실히 있어야지 자유한국당보단 여기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게 있을 텐데 예. 바른미래당도 글쎄 그런 대안 세력으로서 과연 지금 존재감이나 어떤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1년이 지났음에도 대단히 높다. 이거 북미 정상회담 하면 또 같이 또 오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네.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이렇게 90%까지 지져는 대통령이 있었나 좀 싶긴 한데.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더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딱 요 정도. 네. 알겠습니다. 85점 정도면은 준수한 성적입니다. 오늘 그럼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1부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송파울 후보와 인터뷰하는 도중에 제가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정정합니다. 제작진이 후보 캠프에 인터뷰 요청을 한 후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응답이 없다는 아니었다는 거. 조만간 배 후보와의 인터뷰 자리 마련하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또 박종진 후보도 연락이 닿으면 기회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